(10월 10일) 화요일 오전 7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아침의 축구, 저는 양희연이고요. 오늘은 조금 신기한 조합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기한 조합인가요? 네, 이상하죠? 아, 그래요? 그림이 알겠습니다. 새롭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신기한 조합입니다. 박종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네, 황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덴마크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덴마크요? 네. 진짜 뒤지게 비싸더라고요. 물가가. 저도 이제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법카의 결제 문자는 저한테 옵니다. 네. 땅땅 날라오는데, 약간,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생각한 출장비가 있었어요. 틱틱 날라온 다음에 이제 이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는구나. 근데 저는 출장비 쓰는 거는 안 아깝게 쓰는데, 이제 중간에 날라오더라고. 생각보다 덴마크 물가 비싸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잘 먹고 댕겨야 일을 잘하고 오니까, 이제 요번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광고를 더 받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덕현이가 찍어온 영상의 어떤 스코어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다음 제작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님들, 방송 보시는 분들, 저 아시죠? 저 가서 뭐 했는지, 제가 그 정도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지 않는다? 진짜 섭섭합니다, 진짜로. 진짜 섭섭합니다. 제가 그 기획 단계에서 그 얘기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진짜 해야 되나. 진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아니, 덴마크 가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한가롭게 덴마크 하나 돌아다니고 이런 거 궁금하겠냐. 솔직히 말해서. 한가롭게 그냥 돌아다녔다가 우리가 이제 카타르 때 답습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거 사실 궁금하겠습니까? 덴마크가 자전거로 굉장히 많이 타요. 아, 그래요? 진짜 많이 타요. 그렇구나. 거의 베트남 진짜? 느낌만큼 많이 타요. 많이 타는구나. 왠지 아십니까? 왜요? 교통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많이 타는 거야? 네. 버스비도 비싸요? 대중교통비도 꽤 만만치 않다고 들었고, 왜냐면 거기가 이제 복지가 좋은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세금이나 이런 게 많이 높지. 붙어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사실 제가 자전거 타고 어디 돌아다니고 이런 거 여러분들 안 궁금해 하세요. 그죠? 그럴 거면 차라리 빡세 가자. 제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관련된 얘기가 왜 이렇게 오게 됐는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첫 번째 영상이 릴리즈가 되고 저희가 지금 3개를 역시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보시면 대강 좀 왜 얘가 도대체 이 머리를 한 건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덴마크를 잘 갔다 왔고 여러분들 직관의 맛 이번 주 금요일 날 릴리즈 되니까 첫 영상부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눈썰미 있는 분들은 그 얘기하는 분들이 있네. 머리색 바꿨냐고.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예. 이게 역시 사람이 쉬는 날이 길면 안 돼요.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머리나 염색을 살짝 해볼까 셀프로 했다가 망했습니다. 아니 근데 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두운 머리색이 더 잘 어울려요. 왜냐면 피부가 흰 톤이라 그 대비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 혹시 신디상에서 흰머리 나냐고 물어보는데 흰머리 때문에 염색한 건가요? 슬슬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완전 백발이신데 저 지금 백발이거든요. 네. 26, 27부터 스타트였대요. 이게 빨라요. 오. 그 유전이야 이것도. 우리 엄마가 아빠 다 백발이거든. 네. 저 염색 안 하면 지금 한 70%가 백발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금방 옵니다. 염색 안 하고 종윤이 형 여기 앉아 있잖아요. 네네. 크로마 빼면 바로 대머리 됩니다. 진짜예요. 아니 저기요. 크로마가 아니라 이색 때문에. 네. 근데 진짜 바로 대머리야. 한 70이 제가 백발이라. 근데 요때부터 아마 좀 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옆머리라고 그러지만 저 이렇게 올리죠? 여기도 다 지민머리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한 번씩 보면 진짜 마음 아픕니다. 네. 그 대표님의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게 이제 좀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요? 광대 올라가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즐거우신데요? 저분이 오래 사셔야 네. 회사가 이제 아주 건실하게. 주원 형 있잖아요. 왜 그렇죠. 말을 못 듣죠? 왜 말을 못 듣죠? 주원 형 있죠. 네네. 주원! 네. 그럼요. 혹시 잊으셨나 본데요? 아니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그러시죠. 저희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시작을 할 텐데 최근에 SNS에 굉장히 많이 영상들이 뜨고 있어요. 마이크를 이렇게 공손하게 내려두는 모습. 해외에서도 많이 놀랐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루턴타운 경기 끝나고였잖아요. 그 TNT 스포츠랑 이제 인터뷰를 손흥민 선수가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패널로 있었던 게 이제 여성 진행자분 계시고 리오 퍼디난드 그리고 피터 크라우치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그쵸. 이렇게 쓱 놓고 악수하고 이제 갔는데 퍼디난드가 이제 그 뒤에 본인 이제 SNS 계정
또 이제 그 글을 남기면서 네. 그런 장비 이런 거 존중하는 거 되게 약간 좀 심금 울리는 그런 게 있었다. 자기도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꼭 저렇게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얘기까지 한 거 보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냥 뭐 마이크도 안 내? 이런 느낌은 아니지 않았을까? 지금 그 아까 채팅창에서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 라이브 썸네일이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국뽕TV인 줄 알았다. 우리 국뽕 좀 합시다. 자, 여러분 국뽕TV 가서 조회수를 보고 오세요.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좀 빨자. 야, 그걸로 3, 40만을 뽑는데 우리 이거 축구 저런 축구 얘기 다 진짜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준비 열심히 해온 다음에 딱 그거 하죠. 그럼 12만. 근데 거기 그거 썸네일 깔고 띡 하죠. 40만이야. 아니 우리는 그래. 썸네일에 되게 공 많이 들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없는 얘기를 날조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해외에서 이슈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 정도는 우리가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우리가 그 밥 먹는 게 얼마인데 우리 맨날 그 제작팀장이 얘기하잖아요. 손흥민이 밥 먹여주냐 고기도 먹여준다. 이게 있을 때 우리가 쭉쭉 빨아가야 됩니다. 네. 저 방금 멘트 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래. 우리가. 좋아요. 이제 또 이제 이 스타 일원이 네, 왜 우리인지 보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 말고 나머지 하고 있었던 방송이 없어졌거든요. 그럼 바로 우리가 나오거든요. 하나밖에 없어요. 띄워보느라고요. 그럼 이제 뭐 저녁에도 불러도 되고 오후에도 불러도 되고 다 불러도 되고. 상관없어. 이번 주로 끝이야. 저는 그래서 양현 아나운서만 혹시 아웃된 건가 했는데 프로그램이 날라갔대요. 근데 답이 없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 초창기 시절에 정영돈 씨 프로그램이 하나씩 날아가던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좀 어두운 삐지가 깔리면서 안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양현 아나운서가 이스타TV를 우리라고 부르고 더욱더 많은 어떤 그 코너들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가 이런 걸로 이슈가 됐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들에게 좀 특이한 일이길래 이 정도 얘기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보면 그 이제 다 방송 종사자니까 장비에 관련해서 좀 예민해요. 장비가 고가기도 하고 고가인 거를 떠나서 왜냐면 거기는 피터 크라우치든 퍼디넌드든 손흥민 선수든 뭐 다 뭐 돈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단순히 장비 새로 사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방송이 펑크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장비들 생각보다 민감해서 고장도 많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출연자 스태프들이 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 놔주니까 고마운 거죠. 저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나 장비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거 장비 잘 놔주면 되게 고마워해요. 제가 또 이제 전직 장비 담당으로서 뭐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장비는 장비죠. 장비도 다루시나요? 이제 사실 그 대표팀에는 부트 스티머라는 그 전기를 써야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부트 스티머가 뭐냐면 그 축구화가 사실 이제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후원사가 있잖아요. 메시가 아디다스고 호날두가 나이키였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나이키에서 축구화를 받는단 말이죠. 새 축구화가 사실 마냥 좋지만 않아요. 왜냐면 길들여야 되거든요. 그 축구화를. 뻣뻣하다며 가죽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때도 춥고 막 이럴 때 그 이제 축구화를 부트 스티머 안에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되게 그 가죽 같은 게 좀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쓰는 선수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또 장비 담당으로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장비를 소중히 하는 모습 이거 굉장히 좀 감동 포인트거든요. 근데 다른 선수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던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진 않겠죠. 뭐 몇몇 던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마이크였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가 한 게 핸드 마이크. 이제 무선 마이크를 이제 들고 방송을 한 건데 사실 이제 마이크 위쪽은 수음이고 아래쪽은 이제 신호를 잡는 용도로 그걸 쓰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안테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핸드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한테 이 음향 담당하시는 분들이 꼭 얘기하는 게 위에 잡아주세요. 밑에 잡으면 이 안테나기 때문에 신호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꼭 위에를 잡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마이크들이 고가기도 하거니와 되게 민감해서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얘기하거든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스텝에 대한 그리고 방송에 대한 좀 존중이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 무선 마이크 들고 있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나가요 마이크.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툭툭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툭 했을 때 나가는 경우는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또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인터뷰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 그런 방송 관련해가지고 끝나고 이렇게 뭐 그런 패널들이랑 이야기했었던 게 뭐 이게 몇 차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동반돼서 나온 행동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혹시 뭐 장비 같은 것 때문에 그 다른 장비 감독님들한테 혼났다거나 그런 적 없나요? 왜냐면 아직은 방송 경력이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혼 좀 나요. 왜냐면 잘 몰라서 진짜.
혼나지는 않았고 이제 워낙 OBS는 많은 분들이 다 아버지 뻘이니까 아, 이제 네. 부장님 이상뻘들이 많죠. 딸을 보는 느낌으로 해서 혼내진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손이 좀 야무지지가 못해서 그러니까 마이크 차고 있으면 항상 불안해하세요. 제가 혹시 뭐 떨어뜨리진 않을까, 혹시 뭔가 깨먹진 않을까 이런 눈빛으로 좀 보시는 느낌? 아, 그럼 뭐 다행히 아직 뭐 혼나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건 아니네요. 아직 혼나보진 않았는데 혼나기 전에 끝났네요. 다행입니다. 아, 다행이에요? 차라리 혼나고 계속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어떡해요. 저 혼자 달린 것도 아닌데. 네네. 당시 날아갔는데. 네, 프로그램 날아간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 대한 반응이 좋은 거는 원래 평소에 쌓아놓은 이미지가 그만큼 또 겸손하고 좋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동양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좀 이제 예의를 중시하는 국가다.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퍼디난드는 예전에 그 박지성 선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한국에는 뭐 선배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배들이 밥을 먹는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퍼디난드가 이제 나이스. 너무 좋은 문화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그래서 퍼디난드가 이 트윗을 한 게 아닐까요? 딱 보자마자 역시 코리아다. 예, 저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역시 라고 생각합니다. 유교의 나라다. 네. 근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되게 좀 나이스가이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있죠. 그 노래도 나이스 원 소니. 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항상 좀 웃고 있는 상이고 인터뷰를 할 때도 되게 좀 예의 바른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저는 겹치고 겹쳐서 좀 긍정의 시너지가 났다라고 보는 것도 뭐 무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꼭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지만 유럽도 보면 사람 사람되기 때문에 예의 지키는 걸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특히나 퍼디넌드가 이전에 선수 생활했을 때는 퍼거슨 시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라커룸인데 그때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이들도 규율이 세요. 근데 미루어 짐작컨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최근에 뭐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 세대들이 라커룸에 주류를 이뤘을 때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선수들이 많이 이전이랑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럽도 그러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세대 교체나 이들이 우리랑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순종적이에요. 그리고 시키는 걸 되도록이면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데 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했을 때 뭐 당연히 존중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그다음에 그거 있어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 못한다.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쵸. 인터뷰도 안 불렀죠. 축구 못하는데 뭐하러 부릅니까?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하고 잘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것까지 시너지가 나니까 원래 좋게 보이면 다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나쁘게 보이면 나쁘게 보입니다. 아니면 이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 손흥민이 되게 못하고 있어. 어떤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못하지 않으니까 어떤 선수가 못하고 있어. 근데 마이크 막 이렇게 놓죠. 그러면 아유 저거 신경 쓸 시간에 연습이나 더 하지. 진짜 그런 얘기 나온다니까. 근데 잘하고 있으니까 마이크 놓는 것도 예쁘게 보이는 거죠. 네. 이제 못하는 선수가 집어 던진다? 아유, 그거는 저러니까 축구가 안 되지. 당연하죠. 본업도 못하는데 행실도 안 좋다 이런 얘기 얘는 나올 수밖에 없는 실력, 거예요. 인성 모두 다 쓰레기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또 토트넘 팀 자체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무패 용진 달리고 있거든요. 네, 리그 6승 2무고요. 승점 20점, 프리미어리그 아스날과 승점 동률로 1위입니다. 뭐 사실 아스날 원정 2대2 무승부 이후에 바로 리버풀 잡고 루턴타운 잡으면서 2연승을 챙겼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 A매치 브레이크 딱 끝나기 나기 전에 사실 이제 맨시티가 다시 올라오지 않겠냐 싶었는데 맨시티가 졌어요. 네, 아스날에게. 네. 또 졌기 때문에 이거는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도 아주 잘하고 있고 이런 뭐 행실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토트넘의 이런 팀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함께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토트넘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잘 만들어둔 분위기 덕분이다? 뭐 저는 주장단이 변한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뭐 그런 관련된 에피소드나 인터뷰들이 좀 나오고 있죠. 팀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잘 되니까 팀 분위기가 좋은 건지 분위기가 좋아서 팀이 잘 되는 건지 이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어쨌든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축구도 좋고 감독도 좋고 주장단도 좋고 이런 게 좀 같이 어우러지니까 잘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케인 이탈했는데 손흥민 선수 이제 톱 기용하면서 뭐 전술적인 변화도 있었고
생각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좀 빠르게 저는 토트넘의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모로 봤을 때 시즌 초반 토트넘은 약간 잘 되는 집의 전형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이렇게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토트넘인데 그래도 또 경계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아무래도 뎁스가 두텁지는 않습니다. 뭐 요거는 저희가 히든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스쿼드의 두께가 두텁지 않은 거, 그리고 지금 일단 부상자들이 좀 있어요. 뭐 솔로몬 선수도 부상이고,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있을 대륙컵, 아시안컵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차출이 될 거고, 네이션스컵에서는 파페사르나 비수마 같은 선수가 빠질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있습니다. 다음 시즌 토트넘은 저는 아마 많은 팀들이 경계하기 시작할 거예요. 얘네 이제 어려워. 그리고 아마 지금 상황이면 챔피언스리그 티켓까지 딸 가능성이 큰데, 근데 그 이전에 올해까지는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이 아직 토트넘 맛을 안 봤거든요. 얘네 이렇게 한다고?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좀 경기가 수월한 경기들이 저는 덜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던 부분, 그 다음에 12월의 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손흥민 선수 이야기 바로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13일 금요일 이번 주죠. 8시에 튀니지와의 또 친선 경기가 있습니다. 인터뷰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클린스만 감독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또 그 이야기로 화제거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손흥민 선수의 출장 시간 사실 지금 상당히 길거든요. 이거 팬들 입장에서는 혹사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혹사 얘기가 나올 만큼 이 선수들이 잘하고 있고 이제 팀의 주축이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그러니까 중요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클럽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기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손흥민 선수도 지금 뭐 리그 8경기 뭐 다 이제 정경기 선발로 뛰고 있고, 김민재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뛰고 있는 경기 수가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A매치 기간이 돌아왔고 여기에 이제 차출이 되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 선발 출장한 경기와 또 시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리그 8경기 전 경기 선발 출전했고 631분 출전해서 경기당 약 79분을 뛴 거고요. 또 김민재 선수는 7경기 전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598분 출전했습니다. 경기당 85분. 심지어 챔스 경기에서는 풀로 다 뛰었어요, 두 경기를.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리그도 85분이면 다 뛴 거예요. 그냥 다 뛴 거라고 봐야 풀타임 됩니다. 뛴 거예요.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지금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다가 또 이제 뭐 이 선수의 능력을 이제 뭐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증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도 지금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를 좀 소화를 했었던 김민재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되겠죠. 이렇게 많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컨디션 괜찮을까요? 일단 손흥민 선수 컨디션은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몸이 무겁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대표팀 소집하고 난 다음에 트레이닝 관련된 세션 얘기를 들어봐도 뭐 가볍게 사이클 정도 하고 몸 푸는 거 정도로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비춰지는 것이 토트넘도 지금 솔로몬은 부상이고 손흥민이 안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스텍 감독은 조금 조절을 해주는 것 같고,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그 서해부 문제, 사타구니랑 탈장 이슈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컨디션이 100%일 리는 없고요. 그 다음에 김민재 선수도 이번 시즌에 이제 군사훈련 갔다 온 다음에 분명 본인의 몸이 100%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뭐 이것도 올려야 되긴 해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수들이 100% 컨디션으로 시즌 내내 치르는 선수는 그냥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부상도 조금씩 달고 있고 체력도 계속해서 고갈이 되는데, 거기에서 본인의 컨디션, 그 다음에 대표팀 레벨에서 출장 시간, 그 다음에 팀 클럽 내에서 출장 시간을 어느 정도 최대한 과학적으로 조정해 주느냐,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뭐 컨디션은 지금 두 선수 모두 다 많이 뛰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는 예전에 팔이 골절됐을 때에도 뛰었고 또 마스크를 쓰고도 경기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괜찮아요. 뛸 수 있습니다. 네. 뭐 경기 소화하는데 무리 없어요. 무리 없겠죠. 무리는 없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괜찮다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어요. 이 선수는 뭐 클럽에서도 정말 그 로열티가 높은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대표팀을 생각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그렇죠. 주장이잖아요. 또. 그 마인드 자체가 저는 다른 선수들 그 이상의 것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뭐 대표팀 괜찮다? 우리도 너 괜찮은 건 아는데
아는데 근데 몸 상태가 정말 온전하게 100% 컨디션이냐 이것까지 장담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김민재 선수도 뭐 최근 인터뷰에서도 뭐 못 뛰는 것보다는 계속 뛰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선수도 경기 소화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이게 막 가리고 재고 이런 스타일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팬들이 되려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의 성향을 알고 이 선수들이 계속 경기 뛰고 싶어하고 대표팀 경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자세를 알기 때문에 네. 아 이러다가 또 대표팀 경기에서 막 이렇게 또 뛰고 다시 클럽팀 돌아가서 또 뛰고 이 선수들이 또 비행 시간 자체가 뭐 2-3시간 가가지고 뭐 소화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10시간 넘게 비행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또 이제 이런 경기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팬들이 오히려 좀 걱정을 먼저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기사를 통해 봤던 건데 비행기 오래 타는 게 선수들 네. 무릎에 굉장히 안 좋다면서요. 안 좋죠. 많이 안 좋아요. 열 몇 시간 동안을 물론 이 선수들은 좀 좋은 클래스의 좌석에서 앉기 때문에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코노미보다는 당연히 좀 편하게 오겠지만 불편한 몸 상태를 꽤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릎도 데미지가 많이 온다고 하고 이거는 뭐 실제로 그 관련된 의료 관계자들도 비행 시간이 길면 당연히 몸에 무리가 온다라고 얘기가 되죠. 근데 이제 황덕현 해설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거를 조금 저는 이제 다른 시각이라기보다 얘기를 더 해보면 비단 손흥민, 김민재만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보통 국가대표 레벨에 뽑히는 선수들은 본인의 몸 상태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무조건 선수들은 최대한 많이 뛰고 싶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사실은 저 이 정도 뛰어서 쉬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선수도 잘 없을 뿐더러 더더욱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선수는 없죠. 무조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실제로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히 저도 가지고 있고 팬들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막 이거를 어떻게든 빼줘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들도 원치 않긴 할 거예요.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 이따 인터뷰를 얘기하겠지만 저는 클린스만 감독 인터뷰 이번에 이제 조금 하는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뒤에 얘기할 이 부분은 뭐 틀린 얘기는 없다고 봅니다. 네. 김민재는 또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바이언에서 닭주전, 그냥 주전으로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처음 입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팬들 생각은 딱 그거였죠. 덜리우트, 우파메카노, 그리고 김민재. 이렇게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뭔가 뭐 챔피언스리그 어떤 경기에서는 이 조합, 그리고 이 팀이랑 할 때는 또 이 조합. 아니면 뭐 사실 백스리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일단 덜리우트가 종아리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계속해서 이 센터백, 주전 센터백 조합으로 경기를 뛰었었는데 프라이부르크전 이제 제일 최근에 있었던 리그 경기에서 이 우파메카노가 허벅지. 그래서 스트링 부상인 것 같아요. 한 3주, 4주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는 물론 이제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면 덜리우트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덜리우트가 돌아와도 김민재는 뛰어야 돼요. 그렇죠. 왜 우파메카노는 지금 한 3주에서 4주 정도 네. 예상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거보다 빠르게 돌아온다면 여기서 김민재 선수도 출전 시간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조정을 받겠지만 덜리우트 이제 돌아올 때쯤 돼서 쉬나 싶었는데 본인 센터백 파트너가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뭐 당초에 예상했었던 주전 경쟁 구도가 아니라 그냥 김민재 파트너가 누구냐. 그렇지. 지금까지는 흐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군사훈련 때문에 몸 상태 이제 얼마 전에 막 다 올라왔다라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몸 상태도 100%가 아닌데다가 계속 경기를 뛰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를 걱정하는 게 이거는 뭐 선수 본인이 어떻든 간에 팬들은 야 저렇게 뛰어서 이거 되겠냐. 지난 시즌에 나폴리에서도 엄청 경기 숫자를 많이 소화했었고 거의 쉬지 못하고 나왔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겹친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팬들의 우려가 또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흥민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손흥민은 이번 시즌 덜 피곤할 것 같다. 토트넘이 챔스에 출전하지 않는 게 이유다. 이야기 나눠보면 뭐 누구도 쉬고 싶어 하지 않고 출전을 원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 답변 자체는 문제 없잖아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이건 다 팩트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차출을 안 할 수 없어요. 손흥민을 안 뽑는 거 물론 예를 들어 기자회견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랑 김민재 선수가 이번 평가전에는 몸 상태 때문에 휴식을 주고 뽑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방법이죠. 방법이에요. 네. 근데 아시안컵이 얼마 안 남았고 아시안컵은 엄청나게 중요한 대회입니다. 베트남전은 모르겠지만 튀니지전에는 발을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뽑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없긴 하다. 이 워딩 자체는 틀린 게 없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안 뛰는 것도 맞고 그리고 누구도 쉬고 싶지 않고 출전을 원하는 것도 맞고 실제로 마음도 그럴 겁니다. 특히나 두 선수는 국가대표팀에서 최대한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워딩만 놓고 봤을 땐 틀린 게 없다. 그리고 뭐 대표팀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 역시도 뭐 당연히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는 맞다. 네. 네. 근데 이전에 네. 업보가 문제죠.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예를 들어 잘하고 있는 상태라면 덜 얘기가 될 거고 뭐 긴밀하게 이 선수들이랑 대표팀이랑 클럽 레벨이랑 이야기가 되면서 뭐 손흥민 선수의 지금 몸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손흥민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계획은 이랬을 때 이거는 이제 인터뷰의 어떤 방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 인터뷰 스타일이었다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토트넘 의료진이랑 대표팀 의료진이랑 손흥민 선수랑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 이번 A매치 주간에 2경기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을 적당하게 관리해주면서 아시안컵도 잘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적당하게 관리를 하겠는데? 근데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까지 클린스만 감독의 성적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또 흔히 얘기하는 튀니지전은 모르겠는데 베트남전에도 막 풀타임 출장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튀니지랑 붙고 베트남이랑 붙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사실 이제 우리보다는 객관적 전력에서 많이 이제 약세인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 입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야, 튀니지전 그래 뭐 손흥민, 김민재 뭐 그리고 다른 해외파 선수들 뭐 사실 이 두 선수에게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다른 해외파 선수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도 다 뛴다. 근데 이제 베트남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세월골들을 약간 테스트해 보면서 출전 시간에 대한 이런 조율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출전 시간 배려를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팬들의 말씀이고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아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까지 행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안 입고 온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맞아요. 네, 괜히 약간 잠깐 자꾸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신뢰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 네. 네. 근데 사실 이번 인터뷰 자체만 놓고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 몸 상태 관련 인터뷰만 놓고 보면 뭐 틀린 말이라고 하기는 사실 동의가 되는 부분이 더 많았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베트남전이나 튀니전에서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이제 해외파 선수들을 좀 어떤 식으로 좀 조율을 잘 해가지고 기용을 하느냐가 이제는 클린스만 감독이 좀 선택해야 하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선수들 기용 시간에 대한 문제는 아마 경기 보시면 또 바로 해결이 될 문제잖아요. 저희 이번 주 금요일 13일 저녁 8시에 튀니지와의 A매치 경기 이스타TV 물론 라이브 합니다. 또 후토크도 당연히 있죠. 그럼요. 라이브 할 거고 토크도 할 거고 그다음에 튀니지전은 중요해요. 저는 베트남전에는 두 선수를 휴식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두 선수가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 대한 어떤 컨디션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손흥민 선수랑 김민재 선수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만 아시안컵 기간에 부상을 당했다 칩시다. 못 나와. 그럼 누구를 쓸 거냐?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베트남전 때 실험을 하고 튀니지전에 어느 정도 출장 시간을 조정해 준다라 그러면 아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모르겠어요.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팬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테니까 그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튀니지전은 비중이 있는 경기입니다. 그거 잘해야죠. 네. 13일에 튀니지 그리고 17일에 베트남 경기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특급 도우미 페드로 네투가 지금 이적 시장 이적설이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1골 그리고 5개의 도움 기록 중인 상당히 준수한 성적 보이고 있죠. 네, 뭐 시즌 초반 페이스가 아주 좋죠. 그리고 페드로 네투는 뭐 비단 이적 시장 이해가 나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올 시즌 초반 페이스가 아주 좋고 그리고 이게 팀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선수의 뭐 스타일이나 다양한 부분을 놓고 봐도 꽤나 쓰임새가 많은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이런 이적설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투 선수의 장점이 뭐예요? 그럼 쓰임새가 다양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전체적인 스타일을 보면 뭐 프리미어리그 보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 선수가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좋죠, 속도. 네, 그 속도 좋고 그 속도에 기반한 드리블 돌파도 상당히 위협적인 자원이고 왼발을 쓰는 선수인데 킥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뭐 어시스트 기록한 거나 뭐 예전에 또 뛸 때나 뭐 사실 네투가 부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약간
그 커리어를 좀 길게 가져가고 더 좋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긴 했어도 이 선수가 잘했을 때 그리고 지금 시즌 초반의 페이스를 보면 아주 좋은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선수가 보통 이제 우측에서 이제 좀 많이 뛰거든요. 근데 좌우측 소화가 기본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좌측으로 나올 때는 이 선수가 왼발잡이다 보니까 조금 더 클래식하고 약간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우측으로 기용이 됐을 때는 흔히 이제 저희가 인버티드 윙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안쪽으로 좀 좁혀 들어오면서 본인의 이제 왼발로 뭐 슈팅을 때리거나 아니면 뭐 마무리 패스를 넣어주거나 뭐 이제 이런 역할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은 선수가 바로 페드로 네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울버햄튼 경기 보다 보면 해설 쪽에서 계속 네투의 이름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만큼 또 팀에서의 핵심적인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1, 2년 전부터 아스날과는 꾸준하게 링크가 나오고 있었고 또 다른 북런던 팀이죠. 토트넘과도 링크가 나오고 있어요. 아스날은 한 2년 전이었나? 그때부터 페드로 네투를 좀 데리고 싶다라는 뉘앙스의 어떤 이적설들이 꽤 나왔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스날은 지금 윙포 하나를 찾고 있거든요. 왼쪽에는 뭐 마르티넬리나 트로사르 같은 선수가 있다고 하지만 우측에 부카요 사카랑 함께 둘 윙포워드가 없기 때문에 네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도 아스날과는 조금 그래도 이 연이 있는 혹은 이름값이 제법 있는 그런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투 좋죠. 좋죠. 저는 뭐 바라고 있습니다. 페드로 네투는 저는 이제 항상 리그 내 이적을 좋아합니다. 리그에서 적응이 다 돼서 잘하고 있는 선수 데려오는 게 꽤 좋은데 이 선수가 아마 몸값이 엄청 비쌀 거예요. 울버햄튼 소속의 특히나 포르투갈 국적의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이 몸값 비싼 선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정도 하고 있다 아마 1,000억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누가 데려도 쉽지 않고 토트넘도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이 포워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싼 선수라고 할지라도 관심은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팀 토크에서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다 네투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뭐 토트넘, 뉴캐슬, 아스톤 빌라 이 정도면 그냥 프리미어리그 있는 팀 죄다 소환한 정도죠. 그쵸.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팀토크라는 매체가 공신력이 아주 높은 매체는 아니에요. 일단 이름부터 네. 팀토크. 그러니까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팀토크도 어디 딴 데 인용한 거 말고는 별로예요. 예, 맞아요. 그냥 뭐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 건데 토트넘도 분명 관심이 있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도 윙포드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잘하는 선수니까 사실 모든 팀들의 이목이 다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시작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는 뭐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팀들이 안 달려드는 게 좀 이상하다. 네. 그 정도로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측 라인이 조금 애매한 면에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쿠루셉스키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톱자리에 계속 뛰고 있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뭔가 이제 좌 히샬리송, 뭐 이제 우 페드로 네투, 뭐 이제 요런 그림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도 이제 부상당했잖아요. 얼마 전에. 페리시치도 지금 좀 큰 부상 때문에 오랜 기간 출전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토트넘의 전체적인 공격의 방향성이나 페이스를 보면은 확실히 우측보다는 좌측이 조금 더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탈진 뒤쪽이 쳐져 있는 느낌인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우측에 나오는 클루셉스키 물론 이제 이 선수가 빠른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좌측에 비해서 우측 공격력이 조금 무뎌진다라는 느낌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게 다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좌측에서 활동 반경을 가져가는 선수 중에 하나가 제임스 메디슨인데 메디슨 그리고 파페사르 그러니까 좌우측에 나오는 선수를 비교를 해보면 기본 히트맵부터가 메디슨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앞쪽에 쏠려있는 느낌이 나요. 파페사르는 비교적 수비적인 위치에 이제 머물러 있고 그래서 이게 좌측 위주로 돌아가는 토트넘의 공격진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투가 우측에 추가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는 좌우측 모두에서 다양한 옵션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실 네투를 노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그림은 절대 아니다. 그렇죠. 아스날도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도 페드로 네투가 온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페드로 네투 선수에 대해서 뭐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울버햄튼 입장에서 기둥 뽑아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아마 매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울버햄튼 성적으로 봤을 때 잘못하면 잔류 경쟁을 해야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뭐 황희찬 선수 때문에 울버햄튼 경기를 최근에 좀 많이 보실 텐데
황희찬 선수의 득점에 거의 대부분 관여하고 있는 게 페드로 네토예요. 그러니까 페드로 네토랑 쿠냐 같은 선수가 볼을 앞쪽으로 보내고 황희찬이 결정하고 있는 그림인데 네투가 없다? 지금 울버햄튼 전력에 제가 봤을 때는 공격에서는 한 60-70%가 없어지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의 팔리는 저는 좀 만무하다고 보이고 이적을 하더라도 다음 여름에는 매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싼 금액에는 절대 넘기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죠. 나이 좋고 이 정도 기량인데 스탯 이렇게 뽑아낸다? 달려드는 팀이 있으면 이건 공개 입찰이거든요. 수르륵 돈 올라갈 거, 그 몸값이 올라갈 겁니다. 00년생이면 계약 기간 길게 잡아도 좋지 않아요? 지금 괜찮죠? 그리고 지금 울버햄튼이랑 계약 기간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울버햄튼도 그걸 안 거죠. 그치. 이 선수는 장차 잘할 선수고 지금 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맺어야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한 결국 칼자루는 클럽이 쥐고 있어요. 그리고 조르지 멘데스가 쥐고 있습니다. 네, 에이전트가 이제 또 조르지 멘데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페드로 네투 뭐 절대 싼 가격에는 이적하지 않을 거고 앞서서 먼저 종균 형도 얘기했지만 겨울은 쉽지 않을 겁니다. 겨울은 저는 이적하기 어려울 거라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년 여름 이적 시장이 페드로 네투를 두고 굉장히 다양한 클럽들이 싸울 만한 좀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느낌이죠. 이제 겨울에 만약에 데려오려면 이제 그거죠.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했어요. 이거는 받아도 되겠는데라는 맨데스나 울버햄튼이나 이 만약에 어떤 포인트가 될 만한 금액을 누군가 지른다. 그러면 원래 이적장이 0은 없습니다. 0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진 않겠으나 아마도 여름이 되지 않을까. 네. 그 맨데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팀토크에서 슈퍼 에이전트라고까지 타이틀을 붙여줬더라고요. 네네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슈퍼 에이전트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 이 에이전트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을 보면 네. 몇몇이 포르투갈 대단한 선수들도 많이 있고 나머지 선수들도 많은데 맨데스는 클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슈퍼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뭐 지금은 좀 세상을 좀 떠났지만 라이올라라거나 그 이전에 뭐 자하비 여러 대형 에이전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맨데스는 기업처럼 움직이고 그래서 어떤 클럽 입장에서는 느낌상 이 클럽의 이 전체적인 어떤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게 우리 수뇌부가 아니라 맨데스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사실 울버햄튼 케이스가 이제 포르투갈 선수도 굉장히 그쵸. 많았었고 그리고 누누 산투. 네. 울버햄튼의 전 감독이었던 누누 산투 역시도 이제 조르지 멘데스와 그치. 연이 있는 데다가 예전에는 또 이제 라리가의 발렌시아가 약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그랬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슈퍼 에이전트라는 칭호를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지만 맨데스가 슈퍼 에이전트라는 데는 사실 축구 팬들이나 전문가들 중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슈퍼가 오히려 약하죠. 그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뭐 이 사람의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건 맞다. 네. 네, 이렇게 페드로 네투 선수의 이적 시장 썰 과연 겨울에 이적을 하게 될지 혹은 여름까지 넘어갈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라리가로 갑니다. 라리가 하면 전문가 쿠팡맨 옆에 계시잖아요, 지금. 아, 전가요? 네. 아, 전문가. 네, 라리가 전문가. 맞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에요? 그 되게 생소하다는 듯이 전가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아니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또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막 또 자 여러분들 또 제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이제 좀 이제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딱 이렇게 겸손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손흥민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겸손하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거들먹거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캐릭터를 한번 가져가시죠. 그 거들먹거리는 캐릭터요? 네. 잘 어울려요. 그쵸? 그쵸? 네. 잘 어울려. 약간 꺼드럭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예. 네. 제가 그걸 좀 해봤거든요. 여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안 좋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꼴보기 많이 안 싫은데 좋죠. 더 꼴보기 싫은 일을 한다. 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네.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리가 전문가와 주드 벨링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번에 8경기 8번의 선발 출전으로 8골 넣었습니다. 또 2개 도움까지 기록했어요.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팬들은 이 선수에 대해 사실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저는 유럽 최고의 선수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한 명을 꼽아라. 그럼 벨링엄은 세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가죠. 네, 진짜 유럽 최고의 선수는 현 시점 주드 벨링엄인 것 같고 앞서서 양현 아나운서가 이제 라리가 기록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지금 2경기 선발로 다 나왔고 2골 그리고 1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안첼로티의 올 시즌 2013-2014 시즌 레알 마드리드 체제 아래서는
정말 전 대체 불가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벨링엄이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 레알 마드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레알 마드리드 안에서 역할이 그러면 얼마나 많죠? 일단 포메이션상으로 보면요. 안첼로티 감독이 올 시즌에 주로 쓰는 이 전형 자체가 4-3-1-2. 이게 약간 바꾸면 다이아몬드 4-4-2랑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4-3-1-2에서 1의 역할을 벨링엄이 맡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최전방 투톱 바로 밑에 배치되는 프리롤 역할에 가까워요. 그래서 보면 전방 투톱이 공을 소유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프 스페이스에 좀 침투하는 그런 움직임도 가져가주고 그리고 뭐 수비 시에는 아래 지역까지 내려와주면서 적극적으로 또 수비 가담을 해주기 때문에 미드필더 진영에서의 공헌도도 많고 그리고 이 선수 자체가 뭐 저는 요새 경기 보면 뭐 온더볼, 오프더볼 가리지 않고 다 잘하는 선수라는 생각이 든 데다가 이런 것 때문에 동료 선수들이 오히려 공간 창출하면서 그거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벨링엄의 역할이 꽤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그거죠. 이 선수는 골을 넣습니다. 그렇죠. 골을 넣으면서 포인트를 계속 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비저블 썸띵이라고. 잘해요. 포인트가 없어. 근데 이 선수가 미치는 경기 영향력이 컸을 때 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벨링엄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 선수입니다. 다 있어요. 진짜. 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요것도 좋아. 잘생겼지. 잘생기고 길쭉길쭉해서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이 그게 있습니다. 아우라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역사가 되게 강렬한데 벨링엄이 요 나이에 골 넣고 지금 사실 벤제마가 빠진 자리를 어떤 식으로 득점으로 메울 것이냐는 이번 시즌 내내 레알 마드리드에게 숙제와 같은 부분인데 그거를 벨링엄 이런 어린 선수가 이제 이적해온 선수가 요거 좋은 선수가 사실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비주얼이 좀 더 뜹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스타성을 가진 스타일의 선수가 잘해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누가 유럽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고 있냐라고 물으면 무조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다. 특히나 음바페 홀란드가 저는 이제 차세대 축구의 어떤 그 스타를 어떤 그 분야를 양분할 거라고 봤는데 홀란드는 최근에 골은 많이 넣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 고립된다? 그리고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 성적이 오락가락하면서 비교적 역시 또 조금은 살짝 최정상에서 내려와 있는 느낌이라면 폼이 벨링엄은 완전 상종가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은 벨링엄이 가장 잘한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사실 세레머니도 특별할 건 없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런 세레머니 하잖아요. 근데 뭔가 탈이 좋고 경기를 잘하고 골을 계속 넣으니까 더 멋있어 보이고 등번호 5번. 지단 번호 아닙니까? 지네딘 지단의 번호였잖아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래서 그런 상징성까지 저는 같이 좀 엮여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사실 응원가가 너무 유명한 곡이에요. 그치. 헤이주드. 네. 헤이주드. 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스페인에서 영국의 노래. 그렇지. 비틀즈의 노래가. 비틀즈의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이색적이지만 꽤나 잘 어울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까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에 들어가는 능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프 스페이스 개념이 네. 개념이 없나요? 좀 부족해요. 제가 공간 지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네네네. 설명을 들어도 그 공간 지각 능력이 진짜 좀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왜요? 저희가 4층에서 처음에 하다가 이제 리허설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왼쪽 오른쪽을 구분을 잘 못해요. 진짜요? 네. 그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왼쪽과 오른쪽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왔는데 나간 다음에 저쪽 그 변호사 사무실 있는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진짜 나 볼일 있는 건 줄 알았어. 뭔가 이제 고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쪽에 뭐 다른 게 있나? 근데 가다가 어디가 되면 그러더니만 저기야 이러고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향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구나. 네. 아예 몰라. 아예 몰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이제 출퇴근을 하지 네. 않습니까? 리허설을 하러 들어왔다가 건물에 나가는데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에 대해서 개념적인 이제 설명은 알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어제 구룡포 나오는데 구룡포. 네. 그리고 채팅창에 올라오네요. 오른쪽 왼쪽은 좀 심한 거 아니냐. 근데 제 와이프가 그럽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 네. 생각보다 있어요. 생각보다 있어. 그냥 하프 스페이스는 어려워요. 사실 뭐 쉽게 얘기해서 페널티 박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좌측 공간, 우측 공간 여기가 이제 하프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 지역 말고. 좀 더 크게 볼게요. 네. 그 필드를 세로로 세워놓는다 칩시다. 네네네. 그러면 골대가 어디에 있죠? 이렇게. 그렇죠. 위아래 있죠. 자, 그러면 세로로 5 공간으로 쪼갠다 생각하세요. 네. 1, 2, 3, 4, 5. 네. 그럼 1번이랑 5번은 양 끝이죠. 네. 3번이 가운데죠.
2번, 4번이 하프 스페이스입니다. 오, 가운데. 오, 네네네. 굉장히 좋은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 2번, 4번. 근데 거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 1번, 5번은 뭐 측면에 있는 수비수가 막는다 쳐. 그 다음에 가운데는 수비수들이 막는다 쳐. 그럼 거기가 공간을 가장 그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디도 수비가 확실하게 붙지 못하는 애매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이제 현대 축구의 가장 화두죠. 그거를 제일 잘하는 게 펩이고. 죄송한데 깍쟁아 더 어려운 것 같다고 지금 이해 못한 것 같다는데요? 그거는 너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혹시 1, 2, 3, 4, 1, 2, 3, 4 알겠나요? 아, 친구들 생각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5개 쪼개고 나서 오케이. 이렇게 빼면 알아.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2번, 4번. 2번, 그래. 4번 생각하면 2번, 4번은 그래요, 설마 그래요. 알겠지. 아니 그리고 예. 여러분들 그 알아. 이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 와이프가 아니고요.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그분의 와이프를 제가 말한 겁니다. 덕현이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네, 저 아직 안 했어요. 예. 결혼할 거 아니에요? 아 뭐 이제 곧 하겠죠. 예. 네. 하겠죠예요? 하는 거예요? 하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네, 결혼합니다. 네. 예, 가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 하프 스페이스. 네, 침투도 아주 잘해주는 선수고, 그래서 뭐 여러모로 온더볼 상황, 오프더볼 상황 가리지 않고 잘해주는 선수가 주드 벨링엄입니다. 그 벨링엄의 그 공격 포인트를 쭉 살펴보면 그냥 골을 잘 넣는 게 아니라 되게 영양가 있는 딱 상황에 필요한 골을 잘 넣는다. 어우. 그런 인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한 명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 마르코 아센시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아센시오 딱 보면 스탯은 괜찮아요. 막 10골 막 이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아센시오가 매 경기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아센시오가 이제 골을 넣는 거는 뭐 2대0 상황에서 3대0으로 달아나는 골. 이제 이런 느낌이었다면 주드 벨링엄은 자, 라리가 3라운드 셀타비고전에 결승골 넣었죠. 그리고 2라운드 알메리아전은 2골 1도매인데 레알이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3골 모두 다 관여했습니다. 자, 헤타페전 4라운드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에서 레알이 2대1로 이겼고요. 챔피언스 리그 매치데이 1 우니온 베를린전이었죠.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 레알 1대0 승리. 챔피언스 리그 매치데이 2 나폴리전 1골 1도움 레알 3대2 승리. 그리고 라리가 9라운드 오사수전전 2골. 그러니까 골 하나하나의 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선수의 골로서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을 채운 경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받았었던 주목보다 더 저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프 스페이스를 얘기했으니까 네. 결승골의 개념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2대0으로 이스타 TV가 이겼어요. 첫 번째 골은 황덕인이 넣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골은 박종인이 넣었습니다. 결승골은 누가 넣은 건가요? 황덕현. 그 개념은 이제 확실하게 그럼 알고 있는 거네. 그쵸. 왜냐면 이거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냥 막 던진 거 아닙니까? 왜 결승골이죠? 그걸로 승패가 갈렸으니까. 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왜냐면 이거 진짜. 헷갈리는 분, 심지어 기자분들 중에 최근에 이거 잘못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골을 넣으면 결승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승부를 가르게 만드는 골이 결승골이다.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요. 약간 화났나요? 네. 그 정도는 알아요. 약간 느낌이 뭐야? 예. 우리가 약간 가르치려고 들어서? 가르치려고 들어? 그렇죠. 명언에 있으시더라고요. 저 나무 그 위키에. 주랩추에서 했었던 그 네네네. 말이죠. 네, 가르치려고 드냐? 네, 벨링엄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번 시즌에 딱 이적했잖아요. 도르트문트에서. 이 최근 이적생들 중에서 이렇게 잘하는 선수 생각해보면 저는 혼란. 콜라는 뭐 지난 시즌에 너무 센세이션했고 그리고 글쎄요 저는 음바페도 만약에 이적을 했으면 리그 가리지 않고 잘하지 않았을까. 뭐 말할 거 없겠죠. 당연히 네. 잘할 선수고. 근데 이 정도 느낌은 이번 시즌에는 유일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골로 뭐 예를 들어 이적한 다음에 지금 잘하는 선수는 팀마다 있어요. 있죠. 네. 사실 언뜻 생각하면 라이스도 잘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골을 넣는 거 왜냐면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골과 포인트를 기록하는 선수들이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벨링엄이 골을 많이 넣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목을 받는 것도 맞고 아까 얘기했지만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주는 어떤 그 아우라는 제가 정말 비교적 오랫동안 해외 축구를 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팀은 하여튼 뭔가 좀 특별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어린 선수가 이렇게 골을 넣는다? 당연히 최고로 주목을 받죠. 그 리그 한정으로 살펴보면 호날두가 0910 시즌 때보다 골을 더 많이 넣고 있어요. 그때 이제 벨링엄이. 호날두가 9라운드까지 7골 넣었고 벨링엄이 이제 9라운드까지 8골을 넣으면서 리그 기록을 이제 벨링엄이 이제 추월을 했고 근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호날두가 당시에 매치데이 2까지 4골 넣었는데 벨링엄은 2골 넣었어요. 예. 물론 이제 두 선수의 포지션은 다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전제로 깔고 가야 네. 되는데
사실 기록적인 부분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어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호날두 이후에 레알 첫 10경기에서 10골 이상 넣은 최초 선수가 벨링엄이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데뷔 이후에 첫 10경기를 딱 치른 이때 최다 득점자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디스테파노 11골 그리고 두 번째 호날두 10골 그리고 벨링엄도 마찬가지로 10골 그러니까 그 과거의 전설들을 계속 소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뭐 펠레, 마라도나 이런 선수를 소환했고 그리고 네이마르가 산토스에서 주목을 많이 받을 때도 사실 뭐 펠레 소환하고 이랬으니까 과거에 뛰어났었던 선수들을 소환하면 그 선수는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레알 입장에서는 그게 벨링엄이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호날두가 그 시즌에 최종적으로 리그에서의 골 성적이 29경기 26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벨링엄은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이 기록을 넘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시즌 끝까지 가봐야 된다. 왜냐면 이 시즌에 호날두도 못 나왔었던 경기들이 꽤 있었으니까. 네. 네, 이렇게 03년생 주드 벨링엄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코너로 준비한 게 유차사거든요. 유망주를 찾는 사람들. 나이 얘기하면 이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라민 야말. 아니 07년생 동갑내기가 아이브 이서. 네. 너무 어려요. 아이브가 저기 안유진, 장원영 그분들이 있는 데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안유진, 장원영 또 아시나요? 이서. 그리고 이서. 누가 있겠죠? 네. 네. 리즈. 네. 주원영 형수 별명이 리즈입니다. 예, 그 카톡 그거 알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 출신인가요? 연애할 때 리즈라고 불러서 아직도 그 입력이 리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있겠죠. 예, 열심히 하시잖아. 가을 선배. 가을. 예. 네. 저 이제 축구선 전가을. 정가을. 예.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 꽃보다 남자 이제 가을양. 네네네. 가을양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거긴 굉장히 많네요. 네네. 멤버가 많아요. 몇 명이에요? 네. 몇 또 명?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 있죠? 레이 씨. 레이. 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이제 많은. 네네네. 눈이 점점 비어가시는데요. 네. 2명만 알아요. 네. 뭐 충분하죠. 사실 이제 우리 대표님의 나이를 또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너무 이제 먼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이서양이랑은 22살 차이죠? 그러면 사실 딸뻘이에요. 네, 진짜. 나으셨겠는데요, 거의? 네, 이거 맞나? 일찍 결혼했어요. 왜냐면 07이 지금 고1이야. 그리고 저 친하진 않지만 동창 중에 빨리 결혼해서 애기 빨리 낳은 애들이 지금 첫째가 큰 애가 중3이야. 그러면 걔 이제 일찍 결혼한 애예요. 너무 일찍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럼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 이거 진짜 아들 딸뻘이라 잘 몰라요. 네, 뭐 열심히 하시잖아요, 다. 아이브 엄청 잘 나가는 데 아니야? 자, 바로 07년생 또 있죠. 아스날의 은하네리. 은완에리는 유명하죠. 네. 은완에리는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니까. 그리고 네. K리그 최연소 준프로 계약을 맺었었던 수원 삼성의 박승수. 그리고 이제 그 신리얼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리얼. 제가 이제 찾아온 분인데 신리얼? 이분이 이제 그 판다 푸바오의 외할머니시거든요. 푸바오. 네, 아쉽게 2016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긴 했는데 이분도 이제 07년생.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란 얘기예요. 판다의 이 분이 맞나요? 네, 그렇죠. 왜 판다 비싸?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네, 판다는 판다 또 없다는 얘기는 하죠. 이 수교할 때 그 또 중국에서 선물 주고 그러는 거라 몸값들이 다 비싸요. 라민 야말도 이제 그만큼 어린 나이에 지금 이제 라리가 무대에서 뛰고 있는 초특급 유망주다. 그렇지. 라고 생각해야겠죠. 지금까지 출전 기록 한번 살펴보면 9경기에서 5번은 선발 출장, 4번은 교체로 투입이 돼서 경기당 54분씩 소화했대요. 사실 16살 만으로 이 나이대 선수가 쟁쟁한 형들 옆에서 이렇게 경기를 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잘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선수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출전을 시작을 해서 주목을 받은 다음에 잘 된 케이스도 있고 안 된 케이스도 있는데 라민 야말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브라이튼 경기 때 라이브 때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브라이튼에 안수 파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파티가 그때 주목을 더 많이 받았냐, 라민 야말이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고 이때부터 잘해서 쭉 잘하는 선수들도 있고 이때 반짝하다가 좀 내려오는 선수도 있고 아니면 뭐 뒤에 뜨는 선수도 있는데 라민 야말은 지금 하는 거 보면 제법 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도 괜찮고. 일단 07년생이 지금 경기당 54분씩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대단한 거고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한 50분 정도 뛰고 있죠. 물론 이제 공격 포인트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야말에게 더 주목이 많이 가는 이유는 지금 뭐 라리가든 바르셀로나든 스페인 국가대표팀이든 최연소 기록은 야말이 다 알아치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팬들 입장에서는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선수긴 하죠. 그 실제로 갈아치운 기록들 살짝 보면 그 바르셀로나 역사상 리그 최연소로 데뷔했고요. 라리가에서 최연소 선발 출전, 최연소 어시스트, 최연소 득점까지 그냥 갈아치울 수 있는 기록을 전부 다 갱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 국가대표팀도 최연소 데뷔, 최연소 득점인데 이 보시면 파블로 가비가 사실 종전 기록인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안수 파티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종전 기록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보면 다 이제 라마시아 출신의 선수들이었고 사실 이 라리가 최연소 득점 같은 경우는 예전에 파브리스 올링가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기록입니다. 16세 98일인데 이거를 야말이 16세 87일 한 열흘 정도를 이제 앞당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파브리스 올링가 선수 전 잘 모르는데 네. 저도 몰라요. 아시잖아요. 파브리스 올링가 혹시 채팅창 보시는 분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 선수가 96년생의 카메룬 국적의 선수예요. 그리고 말라가 유스 출신입니다. 말라가에서 이제 유학하셨던 경험을 아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말라가 태생. 네. 태생이에요? 아 태생? 태생은 아니죠. 네. 이제 그 마음의 고향. 네. 마음의 고향 말라가. 태생은 아중리? 아니 태생은 이제 정읍. 정읍이구나. 네, 태생은 정읍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선수가 사실 이제 말라가 출신이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사무엘 에투 아카데미 나와가지고 이제 말라가 유스 지나서 에투 아카데미구나. 네, 그렇게 성장한 선수인데 사실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잠깐 했다가 잘 안 된 거지. 잘 안 된 케이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라민 야말 이렇게 기록을 새로 써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장점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뭘 특출난 분야 뭐 있을까요? 일단 뭐 포지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측면에서 주로 뛰지만 중앙 소화할 수 있는 멀티성도 가지고 있고 뭐 제로톱으로 기용됐었던 경기들도 이제 꽤 있었으니까 그리고 포지셔닝 좋고 이 선수가 가진 테크닉 이미 지금 라리가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고 속도도 괜찮고 이 축구 지능이 저는 참 높은 선수라는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스 레벨에서 야말이 또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건 킥패스 능력. 그러니까 킥이 좋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공간 열어가지고 이 선수 왼발이긴 한데 양발을 그래도 고루 잘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 그 세비야전 때 양발 드리블 타닥 치고 나서 이제 오른발로 이제 주발이 아닌 발로도 이렇게 과감하게 패스를 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목을 많이 받아서 이 선수가 어리다 뿐이지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그런 테크닉 이외의 부분 뭐 패스적인 부분까지도 꽤나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올 시즌에 더 많이 나오겠죠? 아마도 출장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 부상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어린 선수들은 무조건 똑같습니다. 만약에 안수 파티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을 보였을지 그러니까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선수들의 출장 시간을 잘 관리해주면서 부상당하지 않게 하는 게 또 클럽의 역할이니까 그것만 아니고 좀 조절을 해준다면 이번 시즌에 꽤 많은 출장 시간을 보장받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잘해요. 보면 이 나이에 걸맞지 않은 플레이들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부상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은 항상 또 어린 선수들이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수 네. 파티도 사실 큰 부상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거 나는 사실 그때 느낌은 야말보다 파티가 주목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파티는 그때 결정력이 사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수준이죠. 네. 그냥 꽂아놓고 그러니까 아까 벨링엄 때도 얘기했잖아요. 골을 넣고 포인트를 기록을 그렇지. 하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데 네. 야말은 어쨌든 데뷔골을 넣었지만 그래도 그때 파티가 보여줬었던 것만큼의 결정력을 지금 빠방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아마 종윤 형이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네. 않았을까. 뭐 어쨌든 지금 야말이나 페르민 같은 어린 선수들이 지금 아까 이제 그 황덕윤 해설위원이 얘기했을 때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팬 한 분이 쟁쟁하지 않은데요. 바르셀로나 선수 별론데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팬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와중에 어쨌든 이런 어린 선수들이 잘하는 건 좋아요. 단 중요한 건 진짜 관리는 잘해줘야 된다. 왜냐면 이미 엄청나게 좋은 자원을 아쉽게도 부상 때문에 결국엔 안수 파티는 지금 그 다음에 어떤 레벨로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커리어가 한번 꼬인 거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린 만큼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지만 그만큼 보완해야 할 것도 있잖아요. 뭐 아직 어린 나이라서 이게 향후에 피지컬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플레이 스타일이 바뀔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16살이잖아요. 모두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네. 고등학생이면 바뀌어요, 스타일이. 그래서 뭔가 포지션도 바뀌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완해야 될 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안수 파티의 선례가 또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 큰 부상 때문에 그 이후에 폼이 약간 안 좋아진 이제 그런 이제 부상 같은 것만 좀 조심하면 더 좋은 선수 그리고 더 주목받는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라민 야말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과연 이 선수 10년 후에도 27이거든요. 만으로 그치. 26? 그때 얼마나 잘할지 또 기대가 되네요. 기대를 충분히 해볼 만한 선수다. 즉 부상 당하면 안 된다. 네.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오늘 아침의 축구 저희가 살펴본 5개의 주제, 캡틴 손흥민의 마이크 예절, 그 다음에 김민재와 손흥민, 클린스만의 인터뷰까지 하나의 주제로 엮어서 살펴봤고요. 페드로 네투의 이적 시장 뜨거운 감자 이야기, 또 주드 벨링엄, 라민 야말까지 저희 라리가 전문가 황덕현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아까는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또 V를 하시네요. 아니 뭐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또 이런 거 있냐면 해야죠. 예, 또 찍어주는데 제가 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뭐야? 약간 부끄럽고 이렇게 하면 네, 좀 싫으네요. 네. 저희 화요일 아침의 축구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현이었고요. 오늘은 박종윤 그리고 황덕연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